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반도체 무관세 신화편을 풀어볼 텐데요. 반도체가 왜 출발부터 관세 제로였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숨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길 바라요. 1부. 반도체 무관세 신화. 여러분 혹시 반도체를 산소처럼 당연한 존재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반도체가 없으면 스마트폰은커녕 TV조차 켤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실 반도체는 태생부터 관세를 붙이지 말자고 약속된 물건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1996년 정보기술협정 ITA의 탄생. 1996년 미국 주도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회의에서 정보기술협정이라는 놀라운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름하여 ITA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어그리먼트. 이 협정의 핵심은 컴퓨터, 반도체, 통신 장비 등 첨단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자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면 당시 미국 내에서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값싸고 성능 좋은 반도체가 쏟아져 들어오자 미국 제조업계가 우리가 못 따라가면 모두 죽는다라며 호소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반도체 관세가 0%가 된 건 단순한 선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자국 기업들끼리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키워 장기적으로 미 산업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인텔 CPU가 달린 PC가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릴수록 미국 내 소프트웨어 기업도 덩달아 클 수 있으니까요. 협정 발효 이후 전 세계의 반응. ITA가 발효된 이후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가공할 만한 속도로 반도체를 생산해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대 초반에 집 앞 조립 PC 매장에서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할 때 반도체 값 왜 이렇게 싸? 라고 놀랐던 기억이 있죠?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무관세 정책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관세가 0%이니 해외에서 반도체 모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고, 덕분에 조립 PC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대격돌하던 시기는 서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쟁사가 더 빠르고 저전력 반도체를 내놓으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도 따라잡자 하면서 R&D에 박차를 가했죠. 이 과정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초고속 초저전력 반도체 시대를 만든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반도체만 특별했을까? 그럼 다른 전자제품은 관세가 붙었나?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ITA는 컴퓨터, 통신, 반도체 분야를 묶어서 최첨단 기술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반 완제품 가전, 예를 들면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생활가전은 기존대로 관세가 있었지만 업무용 서버, 반도체, 칩, 네트워크 장비 등은 모두 관세 철폐 대상이었던 거죠. 이 덕분에 글로벌 IT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우리는 마치 붕붕 날아다니는 드론 같다고도 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무관세 덕분에 벌어진 재미있는 일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현장 관계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무관세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 규모로 공장을 못 지었을 겁니다. 설비 하나마다 수천억씩 관세를 물렸다면 회사가 더딜 수밖에 없죠. 마치 놀이공원 건설에 입장료를 계속 부과하면 고객이 줄어들듯이 반도체 장비에도 입장료가 붙으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또 다른 일화 하나 더. 2000년대 중반 어느 유럽 중소기업이 실수로 반도체를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냈다가 나중에 ITA 규정 덕분에 환급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세가 한 번에 몇백만 달러씩 환급되어 회사가 와, 이게 무관세의 위력인가 하고 깜짝 놀랐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죠. 2부. 2018년 트럼프의 칼날. 트럼프의 중국 봉쇄 전략이란? 2018년 무더운 여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한마디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단숨에 술렁였죠.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무관세였는데 트럼프의 칼끝이 중국산 제품을 정조준하면서 관세 제로 시대에 첫 금이 간 겁니다. 왜 중국이었냐고요? 당시 미국과 중국은 고강도 무역 전쟁 중이었는데, 중국이 AIoT,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따라오자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상대가 치고 나오면 밧줄 하나 더 묶어 놓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수출을 슬쩍 올가미로 묶어 버린 셈이죠. 25% 관세 현장의 반응은? 와, 갑자기 가격이 반토막 난다고?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관세 25%를 물리자 공급망이 바로 뒤틀렸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은 주문이 쑥 줄어들고, 미국 내 서버 PC 구매 담당자들은 예산이 한순간에 훅 줄어드는 충격을 받았죠. 그때 해외 IT 기업들이 관세를 감당하려면 다른 부품값도 올려야 한다며 비명 아닌 비명을 질렀답니다. 한 예로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인 SMIC는 대량 주문이 밀려들던 데이터 센터 시장을 놓쳐 한동안 실적이 주춤했어요. 마치 평소 잘 나가던 식당 앞에 돌기를 깔아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죠.
소비자 입장에선 새 노트북이나 그래픽카드를 살 때 부가 비용만 14가량 더 붙으니 구매를 미루거나 사양을 낮추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 강화 관세 50%로 트럼프가 끝이냐? 아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관세를 50%까지 쭉 올려버렸습니다. 중국산 반도체 하나의 절반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한다니 그야말로 반도체 수입은 위험 부담이 큰 초고가 VIP 티켓이 되어버렸죠. 바이든 정부는 중국 기술 굴기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안보라는 단어 하나로 관세율을 2배나 올렸으니 중국 기업들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손을 떼거나 우회 수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무거운 방패를 새로 장착해놓고 상대에게 쏘라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현장 에피소드 그때 그 반도체 엔지니어는 제가 예전에 만난 미국 반도체 엔지니어분이 하신 말이 기억나요. 관세 25%만 해도 어급 장비가 갑자기 비싸져서 개발 속도가 느려졌죠. 50%까지 되니까 솔직히 프로젝트 일정이 꼬여서 슬프더라고요. 실제로 반도체 공정은 수백 단계 장비 하나하나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엄청 비싼 재료로 요리하는 셰프라면 재료값이 2배로 뛴 셈이니 메뉴 가격도 동반 상승하겠죠.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들도 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까 고민하며 밤샘 근무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남긴 흔적 관세 폭탄이 투하된 뒤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 태국 등의 후공정 기지를 확대해 우회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50% 관세를 피하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중국 반도체 시장도 잠시 움츠러들었죠. 반면 한국 대만 기업들은 어느 정도 관세 예외 조치나 FTA 활용으로 충격을 완화했지만 글로벌 가격 구조가 바뀐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3부 미 상무부의 조사 착수일 232조 조사의 발단자 여러분 혹시 무역확장법 232조 들어보셨나요? 232조는 원래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2018년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겼던 바로 그 근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2020년대 초반 미국 상무부가 이 232조를 들고 나와 반도체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조사해보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탐정물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현상수배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처럼 미국 상무부는 신문 온라인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에까지 대대적인 광고를 실었습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라. 이 한 줄로 모든 반도체 업체가 긴장 모드 돌입. 이 보고서 작성에 긴 여정 최대 270일 이 조사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최장 270일 그러니까 거의 9개월이나 걸리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미국 상무부 연구원들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구석구석을 산낯이 살펴야 했거든요. 반도체 제조 장비부터 정부 보조금 국가별 수출 통제 현황 나아가 이 장비 없으면 못 만드는 제품 목록까지. 생각해보세요. 철강은 25% 관세 매긴 뒤 2달 만에 끝냈는데 반도체는 그 3배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얼마나 복잡한 조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반도체 한 알 한 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느 나라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오는지 추적하는 거니까요. 3. 광고에서 드러난 13개 조사 항목과 3대 핵심 범주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본 그 광고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항목이 무려 13개나 나열돼 있었는데 크게 3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었어요. 첫째, 제조 장비.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들어오는 제조 장비의 현재 수입 규모와 향후 전망을 꼼꼼히 분석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부터 증착 장비 검사 장비까지 모든 라인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마치 자동차 엔진을 분해해서 각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는 것처럼 세밀합니다. 둘째, 정부 보조금과 무역 관행. 외국 정부가 어떤 보조금을 주고 어떤 무역 장벽을 세워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압박하는지 수치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처럼 국가 주도로 공장 건설하고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춰 시장을 잠식하는 약탈적 무역 관행을 파헤치는 거죠. 셋째, 핵심 타깃 제품. 미국산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드는 제품은 뭐가 있나? 이걸 알아보겠다는 항목입니다. 장비 의존도가 높은 첨단 로직 칩이나 파운드리 공정 제품들을 조사해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만 차별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 거죠. 4. 왜 이런 조사가 중요한가? 여기서 핵심은 정밀 타격입니다. 과거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모든 제품에 일률적 관세를 매기는 건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이죠. 철강 알루미늄 관세 때는 미국 내 대체 생산이 가능했으니 일률 관세로 시장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반도체는 미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특정 장비를 많이 쓰는 공정에만 관세를 물리거나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은 기업에만 추가 관세를 매기는 미세 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고무망치 대신 정밀 드릴로 구멍 하나만 딱 뚫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죠. 5. 내부 연구원의 진단. 미국이 새로운 카드를 찾고 있다. 제가 상업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김양팽 연구원님께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요. 연구원님은 품목 관세는 이제 미국도 한계에 다다랐다.
다음은 국가별 상호관세 장비 사용량 기반 차등 관세 혹은 아예 장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미 상무부 조사라는 건 그냥 조사가 아니라 전투 계획을 짜는 전초전이구나 싶었어요. 트럼프 시절의 일괄 관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50% 관세 강화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찾는 중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4부 13개 조사 항목을 3가지 키워드로 압축하기. 미 상무부가 발표한 광고에는 조사 항목이 무려 13개나 쭉 나열돼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전문 용어와 숫자가 오가니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 13개를 딱 3가지 키워드로 묶어서 장비 보조 근무역 관행 핵심 타깃 제품 이렇게 압축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1. 장비 이퀴프먼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장비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장비란 자동차로 치면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같은 핵심 부품들이죠. 이 카테고리에서 다루는 5가지 조사 항목은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 현황, 연도별 수입 물량과 금액 통계, 가격 변동 추이까지 몽땅 조사합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이 들여온 EUV 노광 장비 수입액이 약 20억 달러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주요 장비 출처 국가 분석. 미국이 어떤 나라에서 장비를 사오는지 국가별 비중을 파악합니다. 네덜란드 ASML, 일본 니콘 캐리와 같은 회사 비중이 높죠. 장비별 기술 트렌드 및 사양, 극자외선, EUV, 이온 주입, 증착 장비 등 각 장비의 기술 수준과 신제품 출시 계획을 봅니다. 예를 들어 ASML의 차세대 하이 NA EUV 개발 일정 같은 거요. 향후 장비 수요 예측. 공정 미세와 트렌드 5나노, 3나노, 2나노와 맞물려 장비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합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 자율주행차 칩 수요 증가도 고려 대상입니다. 장비 교체 주기 및 내구성 분석. 반도체 장비는 보통 57년 교체 주기를 갖는데 실제 현장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죠. 장비 한 대 교체에 얼마나 드나 궁금하셨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보면 알겠지만 장비 카테고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수준을 넘어 기술 라이프 사이클, 공급망 안정성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라 굉장히 방대합니다. 키워드 2. 보조금 무역 관행. 서브 서디즈 앤드 트레이드 프랙터서즈. 두 번째 키워드는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에요. 여기에 포함된 4가지 조사 항목은 해외 정부 보조금 규모 및 형태, 중국, 대만, 유럽 연합 국가별로 반도체 산업에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파악합니다.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 아래 수조 원대 보조금이 투입됐던 사실 기억나시죠? 보조금이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 싸게 찍어내는 외국산 반도체가 미국 기업들에게 어떤 타격을 줬는지 통계로 분석합니다. 매출 감소, 고용 축소, R&D 투자 위축 등 구체적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약탈적 무역 관행 사례, 덤핑 가격, 덤벙치기, 반덤핑 조사, 이력 수출 통제 사례 등을 조사합니다. 2000년대 초 한국산 DRAM이 덤핑 의혹으로 반덤핑 관세를 물었던 일이 대표적이죠. 미국 기업 피해 사례 분석. 특정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마이크론 등이 해외 경쟁사 때문에 겪은 피해 사례를 정리합니다. 공장 폐쇄 결정, 생산량 축소, 인력 구조 조정 같은 실제 사례를 인터뷰와 함께 녹여내죠. 이 4가지 조사 항목을 통해 미국 상무부는 외국 정부의 비정상적 지원이 우리 산업을 어떻게 짓누르는가를 숫자와 사례로 환산해 보려는 겁니다. 키워드 3. 핵심 타깃 제품. 타거 프로덕츠.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 핵심 타깃 제품입니다. 이쪽에는 4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미국산 장비로만 생산 가능한 제품 유형. 어떤 첨단 칩이 미국 장비 없이는 아예 생산이 불가능한지 리스트업합니다. 극자외선 노광이 필수인 3나노 이하 칩들이 대표적이죠. 첨단 로직 칩 범주 분석. CPU, GPU, 모바일, SoC 같은 로직 칩들에 대한 의존도를 조사합니다. 예컨대 애플 어시리즈 칩, 엔비디아 H100 같은 초프리미엄 제품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수 파운드리 공정 제품. 웨이퍼를 뒤집어서 제작하는 백엔드 패키징, 3D 칩 스태킹 등 특수 공정 제품 현황을 분석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TSMC, 삼성 파운드리의 의존도를 데이터로 보여주죠. 국가안보 연관 제품 리스트. 방위산업, 항공우주용 반도체 등 유사시 군수용으로 전환 가능한 제품을 선별합니다. 드론 제어칩, 레이더, 신호처리 칩 같은 국방 핵심 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4가지 항목으로 미 상무부 조사는 어떤 제품을 관세 수출 통제 대상으로 삼을지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셈이죠. 정리 13개 3가지 키워드의 힘. 장비 제조, 장비 수입 현황, 출처, 국가 기술 트렌드, 수요 예측, 교체 주기, 보조금 무역 관행, 정부 보조금, 보조금 영향, 덤핑 무역 관행, 미국 기업 피해, 핵심 타깃 제품, 미국 장비 필요 제품, 첨단 로직 칩, 특수 파운드리, 안보 연관 칩. 이렇게 13개를 장비, 보조금 무역 관행, 핵심 타깃 제품 3덩어리로 묶으면 훨씬 이해가 쉽죠? 마치 빵 속 팥, 슈크림, 앙금 3가지 맛으로 팥빵을 분해하듯이 말이죠. 5부. 장비가 핵심인 이유. 1. 반도체 공장의 엔진과 같은 존재. 반도체 제조 장비는 자동차의 엔진이나 비행기의 터빈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엔진 없이는 달릴 수 없듯 반도체 공장도 장비 없이는 칩 한 장 못 찍어냅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수백 가지 공정 단계가 있는데 그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꼭 필요한 특수 장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 불순물을 주입하는 이온 주입기, 그리고 완성된 칩을 검사하는 측정 장비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공정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반도체 팩 투어를 했을 때 엔지니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공장은 거대한 교향악단과 같아요. 악기가 하나라도 빠지면 음악이 멈추죠. 그중 노광장비는 지휘자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날 그 설명을 듣고 진짜 장비가 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자, 그러면 반도체 장비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미국 장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같은 회사들이 대표 주자인데요. 이 세 회사만 합쳐도 시장 점유율이 약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뒤를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이 바짝 추격 중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증착식 각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고, 램리서치는 방막 증착 장비로 세계 1위, KLA는 칩 결함을 찾아내는 계측 검사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입니다. 이 장비들을 없애버리면 반도체 공장은 말 그대로 기계적인 무장해제 상태가 되는 거죠. 3. 장비 수출 통제는 또 다른 무기. 미국은 과거에도 장비 수출 통제 카드를 써 본 적이 있습니다. ASML의 최신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수출이 금지되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일부 첨단 장비를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됐어요. 그 결과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은 계획하던 공정 전환 일정을 미루거나 중고 장비라도 구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최신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이 특별 나사와 렌치가 필요한데 내게는 절대 안 팔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최신 칩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4. 대체품이 없는 특별한 장비들. 그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업체 장비를 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노광장비 같은 초정밀 장비는 ASML만 만들 수 있고 대체품이 전무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SML의 EUV를 대신할 만한 장비 업체는 세상에 없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다른 증착식 각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난이도가 높아 진입 장벽이 엄청나고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해서 신규 진입 업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죠. 마치 명품 시계의 핵심 부품을 아무 브랜드나 못 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 비용과 교체 주기가 기업 전략을 좌우. 반도체 장비는 한 대에 수백억 원, 많게는 천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보통 57년 주기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공정 미세화를 따라갈 수 있어요. 만약 장비 가격이 갑자기 30% 뛰면 기업 입장에선 새 공장을 짓거나 기존 라인을 업그레이드할 때 일어날 지출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한 글로벌 팩 운영 책임자는 장비 가격이 올랐을 때 예산을 다시 짜느라 밤샘 회의만 며칠 했죠. 공장 계획이 통째로 밀리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말 하나로도 장비 가격 변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체감되시죠? 6. 국산 장비 육성의 필요성. 한국과 대만,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는 장비 자급화를 위해 거액의 R&D 투자를 단행 중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국내 강소기업은 증착식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장비 의존도를 줄여야만 관세 수출 통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도 포토레지스트, 이온 주입 기술 등 핵심 부품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자체 장비 라인업을 구축하면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겠죠. 7. 시청자 예시. 음악 스튜디오 장비와 비슷한 전략. 이걸 음악 스튜디오에 비유해 볼게요. 레코딩 스튜디오에는 고급 마이크, 프리앰프, 믹싱 콘솔 같은 장비가 필수인데 특정 브랜드만 만드는 장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장비 없이는 당신의 목소리도 밴드의 연주도 녹음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만약 제작사가 이제 이 장비는 너희 나라에선 못 사라고 선언한다면 음반 제작은 물리적으로 멈춥니다. 반도체 장비 의존성도 똑같습니다. 6부. 국가별 기업별 우회 전략과 리스크. 1. 중국의 후공정 우회. 베트남, 태국 패키징 행진. 2018년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기업들은 재빨리 후공정만 떼어내 베트남, 태국 등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자유무역협정 FTA에 유리한 국가로 이동시켰습니다. 예컨대 웨이퍼, 전공정 웨이퍼 제조, 노광식각 등은 중국 내에서 진행하되 패키징과 테스트는 베트남 현지 팹으로 빼내서 여기서 만든 제품입니다. 라고 원산지를 바꾼 거죠. 이 전략 덕분에 중국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크게 경감했습니다. 2018년 중국산 반도체가 미국에 수출될 때 매겨지던 관세를 피하려 베트남 수출이 급증했고, 베트남이 수출 금액 기준으로 1위 국가로 올라선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치 이 옷은 어서 오시지만 단추는 비사 단추를 달았다 식으로 라벨만 바꿔 붙이는 것과 비슷하죠. 2.
국가별 상호관세의 함정 미국이 중국만 찍어 관세 물린다는 식이었다면 다음 단계로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국의 무역 흑자 비율에 따라 차등 관세를 매기는데 그러면 중국이 후공정을 빼돌린 베트남, 태국에도 관세를 똑같이 물릴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국, 베트남, 미국, 중국, 태국, 미국 모든 경로에 관세가 붙으니까 기업들은 또 새로운 우회 경로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쪽으로 패키징을 옮긴다든지 심지어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 소규모 폐부로 후공정을 분산시켜 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우회가 반복되면 관세 정책 자체가 복잡해지고 대응 비용이 급증하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3. 기업 차원의 다변화 조달 전략.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의 삼성전자는 텍사스의 SK하이닉스는 유타, 오리건 등의 대규모 팩 투자를 결정했어요. 미국 내 생산 비율을 올리면 관세를 피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의 환심도 살 수 있다는 전략이죠. 또 파운드리 고객사인 애플, 퀄컴 등도 주문 다변화를 서두릅니다. TSMC,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모두 쓰고 심지어 중국 SMIC도 쓰되 비중은 조절하자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이렇게 하면 특정 국가 관세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물류행정 비용 급증의 그림자. 하지만 우회 전략에는 숨어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공급망 매니저들의 불평 한마디를 들어볼까요? 관세를 피하느라 복잡해진 원산지 증명서, 세관 서류, 물류 경로 관리 때문에 팀원들이 며칠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 인건비만 해도 관세보다 더 나갈 판이죠. 실제 우회 루트를 설계하고 문서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 물류 지연으로 인한 재고 비용, 품질 관리 리스크 등이 기업을 괴롭힙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어공장에서 비공장으로 중간 가공을 보내면 운송료가 X배 오르고 비공장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불량률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량 반도체 한 개만 나와도 테스트 재작업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5. 우회 전략의 지속 가능성 문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건 우회 전략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베트남, 태국으로 후공정만 빼내면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국가들의 인프라 전력 숙련 인력 한계에 부딪힙니다. 베트남의 팩 공장을 대규모 짓자마자 전력 부족, 숙련 엔지니어 부족 문제가 터진 게 한 예죠. 결국 후공정을 독립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선 엄청난 초기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따지다 보면 원래 목적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6. 리스크를 줄이는 해법. 공급망 투명화. 그렇다면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급망 투명화와 디지털 트레이스를 통해서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AI를 활용해 실시간 물류 경로를 모니터링하면 이 제품이 정말 이 나라에서 왔는지를 증명하기 더 쉽겠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일부 라인에 IoT 센서를 달아 팬 내부에서 원재료 이동 이력을 자동 기록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수입업체들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 원산지 위조 시 즉시 적발한다는 방침을 세웠죠. 7. 시청자 예시. 항공업의 코드는 공유 전략. 여러분 항공업계에서 코드쉐어 항공편 들어보셨죠? 항공이 운항하고 비항공이 표를 파는 식으로 공급을 다각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인데요. 반도체 우회 전략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회 경로 하나로만 가면 관세 폭탄 맞으니 A, B, C, D, F 여러 루트를 동시에 운영하자는 거죠. 하지만 코드쉐어도 항공기타가다 법적 행정적 제약이 많은 것처럼 반도체 우회에도 복잡한 협상과 규제 준수가 따라붙습니다. 7부 최종 목표. 미국 공장 유치. 트럼프의 단순 명쾌 논리. 관세가 공장 짓기 촉진제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 아직도 생생하죠? 관세를 높일수록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이 발언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경고 같지만 속사정은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관세 부담을 피하려면 그럼 아예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자는 결론으로 기업을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율을 25%, 50%까지 올리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미국 내 투자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치 이 골목길엔 구멍이 많으니 그냥 고속도로로 들어오렴 하고 길을 유도하는 것처럼요. 이 전략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었고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사들의 투자 방향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TSMC의 애리조나 투자 사례의 첫 타자는 TSMC였습니다. 대만 파운드리 공룡 TSMC는 2020년에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 첫 미국 팹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투자 규모만 약 1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5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 팹은 5나노 공정 라인으로 2024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TSMC가 애리조나를 택한 이유는 단연 관세와 인센티브였습니다. 애리조나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합쳐 약 35억 달러의 세금 감면 보조금을 제안했거든요. 미국 내에서 만든다는 플러스로 관세를 피하고 보조금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얻는 셈이죠. 마치 식당을 창업할 때 임대료 할인과 인테리어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텍사스 행진. 다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텍사스주 테일러에 무려 170억 달러 약 2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팹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곳은 3나노 공정을 포함한 첨단 라인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도 텍사스주 콜로라도 시티에 30억 달러 약 3.7조 원을 들여 DRAM과 NAND 플래시를 생산하는 메모리 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죠. 이들 역시 CHIPS 언드 사이언스 액트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기반한 보조금 세제 혜택을 활용했습니다. 정부가 최대 39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고 주정부 지방정부 역시 토지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어요. 관세도 피하고 대규모 보조금까지 받으면 기업 입장에선 미국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처가 됩니다. 4. CHIPS 액트와 국가안보 틀 바로 이 CHIPS 액트가 관세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2022년 통과된 이 법안은 총 525억 달러 약 65조 원을 반도체 R&D 생산에 지원하겠다는 초대형 패키지인데요. 인센티브 풀팩 건설 업그레이드에 390억 달러, R&D 인력 양성 110억 달러, 외교적 지원 25억 달러. 미국은 이 법을 반도체는 국가 안보 산업이라고 정의하며 관세와 보조금을 함께 활용해 전략적 자립을 강화하려는 거죠. 다시 말해 너희가 우리 시장을 이용하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 짓고 우리 지원을 받으렴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5. 미국 공장 유치의 파급 효과. 이제까지 공장 유치는 단순히 물리적 생산 확장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수천 개의 직접 간접 일자리 창출, 기술 생태계 강화, 대학 연구소와의 협업, 인재 양성, 공급망 회복력, 위기 발생 시 자국 내 생산으로 대응 가능, 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애리조나 TSMC 팹이 가동되면 팹 주변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업체가 속속 유치되고 지역 대학엔 반도체 전공자가 몰리며 공급망 병목 현상에서도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한 개의 나무를 심었더니 숲 전체가 우거지는 것처럼요. 6. 기업 입장의 고민과 전략. 하지만 공장 짓기가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높은 초기 투자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데 ROI 투자 수익률과 언제 회수될지 불확실, 인력 수급, 현지 숙련 엔지니어가 부족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거나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 사회적 환경적 규제, 물전력 등 인프라 압박, 지역 주민 반발 등 이런 고민에 기업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대응합니다. 삼성, SK, TSMC 모두 현지 대학 정부와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력물 확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투자비는 크지만 그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7. 시청자 예시. 거대한 축제를 위해 스테이지를 짓는 비유. 여러분 축제를 열 때 스테이지 하나만 있으면 끝날까요? 대형 LED 스크린, 음향 장비, 조명 장비, 안전 설비까지 다 갖춰야 성공하죠. 반도체 공장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기계를 들여놓는 수준이 아니라 지원, 인센티브,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지역 협력까지 종합 기획해야 합니다. 미국은 관세라는 첫 번째 지렛대를, CHIPS 액트라는 두 번째 지렛대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축제 무대를 짓고 있는 거예요. 8부. 한국의 전략 포인트.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미국의 관세 수출 통제라는 전대미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큰 축을 세워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국내 반도체 장비 기술 고도화, 한미 동맹을 활용한 안보, 예외, 로비,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 이 세 축을 하나씩 길게 풀어볼게요. 1. 국내 반도체 장비 기술 고도화.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지만 장비는 대부분 해외 의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국산 장비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1. 한미 반도체, 원익, IPS 등 강소기업 지원. 한미 반도체는 D램 낸드 공정에 쓰이는 시각 증착 장비를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원익 IPS는 증착 장비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키워 유럽, 미국 업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이들 기업에 정부가 R&D 자금을 대거 지원하고 테스트 팹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K-세미컨덕터 이퀴프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산학연 협력으로 기술 속도전 KAIST, POST, ECHUNIST 등 대학 연구실에서는 EUV, 포토레지스트, 초저온 증착 기술 등 핵심 소재 공정 연구가 한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로드맵에 따라 대학 연구 결과를 연구소 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시제품을 빠르게 상용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죠. 3. 대기업의 설비 공동 개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국내 장비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장비 업체와 합작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내에는 한미 반도체 기술팀을 파견해 차세대 시각 장비 성능 검증과 현장 적용을 함께 진행하는 파일럿 존을 운영 중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장비 완성도를 글로벌 스탠더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죠. 4.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은 미일, 네덜란드 기업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기술 수준이 올라왔어요. 다만 양산 안정성과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량 생산 테스트와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 남은 숙제죠. 2.
한미 동맹을 활용한 안보 예외 로비. 미국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물자로 분류하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한국은 동맹 관계를 적극 활용해 예외 조치를 확보하려 합니다. 2일 정상회담 장관급 협의 채널 가동. 지난 한국-미국 정상회담과 산업장관 회의에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주제로 양국 협의가 집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의 메모리 산업은 미국 국방 AI 데이터 센터 수요의 핵심임을 강조했고, 이에 미국 대통령과 강요들도 필수적 우방국 예외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이 의회 로비와 조례 개정. 미 의회에선 KORUS FTA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한미 동맹국이 생산한 반도체와 장비는 안보 예외 품목으로 지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국회도 의원 외교단을 파견해 미 상하원 의원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 통과를 독려하고 있답니다. 3. 합동 R&D 산업 기반 강화 협약. 한미 양국 연구기관과 기업이 합동 R&D 센터를 설립해 첨단 공정 기술과 차세대 장비 개발을 공동 추진 중입니다. 이 협약이 가동되면 미국 내 생산 라인에 한국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죠. 미국 측은 이를 안보 예외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보고 있어요. 4.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이 전략이 성공하면 한국산 반도체와 장비는 관세와 수출 통제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 중간선거 정권 교체에 따라 예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외교 산업 협력이 필요합니다. 3.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 마지막으로 한 번의 관세 제도 변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예요. 1. 후공정 글로벌 분산 메모리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 일부를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분산시키고 고부가가치 후공정 일부를 국내 팹에서도 수행하는 이중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가에 문제가 생겨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대비하는 거죠. 이 신흥 생산 거점 개발. 인도와 동유럽, 폴란드, 체코 등 신흥 팹 후보지를 물색 중입니다. 이 지역들은 전력 인력 비용이 낮고 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가 쏟아지기 때문에 차세대 공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 현지 파트너와 합작 법인을 세우고 초기 파일럿 팹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3. 디지털 트레이스 블록체인 도입. 물류 경로와 원산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 웨이퍼가 한국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조작 없이 추적 가능해져 세관 무역 감독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죠. 4. 물류 허브 강화. 인천, 평택, 목포 등 주요 항만과 공항에 전용 반도체 물류 허브를 조성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에는 온도 습도 제어 시스템과 고속 분류 포장 설비가 갖춰져 있어 반도체 제품의 품질 유지와 운송 시간을 대폭 단축해 줍니다.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한국이 펼치는 3가지 전략 포인트. 국내 장비 기술 고도화, 한미 동맹 활용, 안보 예외 로비,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 각 축마다 세부 과제와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관세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 세 전략을 병행 연계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한국 전략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구부에서 만나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